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길라잡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그 파동함수와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주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양자역학이 태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원래 이제 그 양자역학을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주 한 2회 정도의 수업으로 한 전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개략적으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이제 초급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대학교 미분적 분학 정도를 이제 이수한 사람이라면은 따라가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퀵하게 양자역학의 전반을 한번 다뤄보는 그런 강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그 슈레딩거가 누군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르빈 루돌프 조셉 알렉산더 슈레딩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물리학자로서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이런 시스템의 파동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게 이런 그 파동 함수에 대해서 이 파동 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럼 이 파동 함수를 구해서 뭐를 할 거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일단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 파동 함수의 이 절대값의 제곱을 요 입자가 요 시간에서 요 위치에 있을 이제 확률로 계산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고 그 어,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수학적 토대가 되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제 오스트리아인이고 이제 영국인이었다 해서 캐톨릭 아버지는 카톨릭 신자, 어머니는 루터교 신자에서 개신교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섞여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근데 이제 본인은 정작 무신론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어떤 종교적인 범신론에 강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상징적인 상징주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학적 작업도 어떤 지적 의미에서는 신성에 대한 접근이라고 이제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 발견한 그 연유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과학적 혹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반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대에 있으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또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슈레딩거는 이 본인이 만든 이 방정식을 그냥 그 찾아낸 거다, 발견한 거다라고 우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1926년이죠. 26년 그 전에도 사실 이 하이젠버그가 1925년에 그 핵렬역학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로 가지고 이 동일하게 이런 에너지 고유치 문제를 해결하는 고유치 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슈레딩거는 이제 파동역학을 통해 가지고 이 고유값 문제로서의 양자화라는 이 논문에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이런 시간 독립 시스템에 대한 파동 방정식, 즉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를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 고유값을 계산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수소 원자 에너지 아이겐 그 밸류가 이제 EN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뭐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있는 걸 이렇게 이 슈레딩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요것을 또 보이고 또 추가 어떤 우리가 석동론 같은 걸
뒤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섭동론을 도입을 하면은 영어는 이제 perturbation theory라고 하는데 이 섭동론을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수소 원자에 정확히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어떻게 그 아톰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스플리팅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슈타르크 효과라고 하고 만약 자기장을 걸어줬다라고 하면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건 지만 효과, 지만 효과, 슈타르크 효과, 그 다음에 뭐 전자의 스핀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이건 우리가 또 어나멀러스 지만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에서 한번 전부 다 이제 다뤄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이런 파동 함수라는 건데 이 파동 함수 즉 위치와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게 파동의 어떤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파동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사실 이제 복소수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동도 사실 복소수해입니다. 그래서 E에 뭐 I,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A를 보통 진폭이라고 보고 요 위상 부분이 있는 요게 이제 복소수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E의 IX라는 거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 그래서 복소수 항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는 이제 복소수 함수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실수에서 복소수로 이제 전환이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본인은 이런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양자 이론을 그다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확률 해석, 즉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아규먼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이라는 그런 사고 실험을 제안했는데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오히려 양자역학의 어떤 독특한 그런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오히려 양자역학을 옹호하는 그런 사고 실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슈레딩거 방정식은 시간에 의존하는, 즉 시간항이 들어가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즉 H라는 건 이제 해밀토니안을 의미하고요. 해밀토니안은 이제 에너지 오퍼레이터인데 양자역학에서 모든 것들이 측정을 우리가 하려면은 뭔가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를 해줘야 돼. 어떤 파동함수의 오퍼레이션을 해줘야지만 측정값이 얻어진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수학에서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나온 원리인데 뭔가 이렇게 선형, 즉 1차식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들,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형대수에서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전부 다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파동함수에 어떤 값이 얻어질 때, 그 다음에 이 파동함수 자체는 바뀌지 않고 단지 어떤 스케일만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벡터를 가지고 어떤 선형 변화를 했을 때, 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제 크기만 바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변환을 우리가 이런 고유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유치 혹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유치 문제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측정을 하려면 뭔가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 값을 주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는 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은 고전역학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라그랑지안, 즉 최소 작용의 원리를 할 때 나오는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걸 이제 운동량으로 쓰면은 p가 이제 mv가 되죠. mv가 되니까
다 했으면 이제 2n분의 p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이 이제 운동 에너지 항이고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파동함수에 연산을 하면은 에너지 고유값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 먼저 나오고 요거의 어떤 여기서부터 요걸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죠. 유도할 수가 있고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 주는 방법이 이 x는 바뀌지 않고 p만 이런 그 미분 연산자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연산자를 i분의 h바 그다음에 여기 만약 1차원이라면은 x만 있는 1차원 속에서 움직이는 입자를 기술로 하는 방정식이라면은 요게 이제 x에 대한 미분, 즉 공간에 대한 미분이죠. 그래서 x, t가 같이 있기 때문에 편미분이 됩니다. 라운드 x분 라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제곱을 요걸 다시 쓰면은 p 제곱은 p 닷 p가 되니까 즉 i분의 h 바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닷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걸 하면은 요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x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우리가 그냥 dx 제곱분의 d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같습니다. 이거 단지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편미분 될 기호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 이제 요 항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2n분의 여기 이제 i분의 h 제곱 하면 이제 마이너스 h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라운드 x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그다음 여기 이제 뭐 psi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psi 한 개 vf psi 되니까 요 psi 플러스 vf psi가 뭐 IH 바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psi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 됩니다. 이렇게 여기 되죠. 그래서 만약 이게 3차원이라면은 x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차원이 3개니까 R이 X, Y, Z 3개의 어떤 공간 3차원 공간 속을 움직이는 입자라면은 요 X, Y, Z 3개가 있으니까 요게 라운드 X 제곱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더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P가 3차원에서 I분의 H 바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 그레디언트의 의미는 제가 이전에 다이버전스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p 닷 p가 뭐가 되냐면 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가 서로 이제 내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있으면 마이너스 h 바 제곱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라플라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이렇게 역삼각형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n분 h 바 제곱 라플라시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3차원으로 확대되면은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x가 아니라 그냥 공간을 나타내는 r이 되겠죠. r 뭐 t 포텐셜 일반적으로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r로 쓰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si rt 이렇게 이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x는 뭐 바뀐 게 없는데 p가 왜 이렇게 바뀌냐?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양적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가정이고 여기 들어오는 개념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했냐면은 빛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걸 빛의 파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빛하면 이제 전자기파죠. 이전에 이제 파동이니까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하면 다시 우리가 또 맥스웰의 방정식을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이 전자기파를 유도하고 그게 빛이 이런 형태의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고 빛의 파동 함수 형태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것과 이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는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빛의 경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빛의 파동성을 얘기를 한 거고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양자 역학의 이제 초기에 이제 광전 효과를 이제 설명하는 그 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일반적인 파동의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결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부분, 골이 있고 다시 뭐 산이 있고 매가 있고 이런 형태로 골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파동을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종파죠. 소리는 종파해서 이렇게 밀한 부분이 있고 뭐 소한 부분이 있고 밀한 부분이 있고 소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진파 같은 경우 P파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어, 종파고 이제 S파가 이런 횡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매질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Y축으로 보면은 여기 항상 다 이런 형태의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한 주기, 이런 공간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를 우리가 주기라, 그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K라는 거는 파수라는 건 이 람다분의 2파이를 그 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 값이 크다는 건 파동이 공간적으로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즉 위상이 같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상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이 위상이 같죠. 그다음에 요 점하고는 요 점이 위상이 같고 위상이 같은 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기는 역시 주기분의 2파일 우리가 오메가 각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다 있으면 이제 주기는 진동수 역수이기 때문에 2파이 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시간적으로도 역시 파동이 빨리 진동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도, 파동을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파동 이렇게 전파한다는 얘기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이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파동은 일종의 그 에너지가 전파되는 그런 형태죠. 그 에너지는 입자가 움직임으로써 전파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MC 제곱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에너지니까 입자는 그 질량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전파를 하고 파동은 그 이런 그 전 공간의 매질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전파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인 요 V와 그 이런 진동수 파장의 관계는 V는 F 람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시간이 한 주기가 되고 이동 거리가 람다니까 다 있으면 T분의 1이 F가 되니까 V는 F 람다 이 식이 이제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식이 이 오메가와 K의 관계인데 물론 공간적으로 빨리 진동하면 시간적으로도 빨리 진동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K에 비례할 텐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 속도라는 겁니다. 요건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네, 그래서 이 오메가가 V 곱하기 즉 오메가가 파동의 속도 곱하기 파수라는 게 요 식을 우리가 디스퍼션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다시 들여다 보면은 오메가가 아까 2파이 F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V 곱하기 K가 그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파장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2파이가 없어져서 V가 F 람다 같은 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은 사실 같은 식이다.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메가와 K 관계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빛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광속이 되니까 오메가가 CK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식이 되겠습니다. 만약 고체 내 같으면 오메가가 이런 그 K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 K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빛 같은 경우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CK인 관계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을 우리가 기술할 때 흔히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기술합니다. 즉 A 사인,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이게 그 v의 속도로 아까 v는
K분의 오메가라고 말씀드렸죠. 요 식에서 V는 K분의 오메가 되는데 요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 파동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K를 묶어내면은 KX 빼기 K분의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V가 되고 X 빼기 VT 이렇게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K라는 게 이게 공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진동하느냐를 나타낸다라고 봤죠. 그다음에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이 함수를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들이 뭐 사인이나 코사인 혹은 요 두 개의 이 함수를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런 파동의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관찰한다고 얘기하면 초기 조건이 주어집니다. 즉 psi x0 t가 0일 때 초기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초기 조건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적절히 이제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초기 조건을 우리가 EA I K X 빼기 오메가 이런 형태로 복소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실수부가 요게 되죠. 실수부가 요 함수가 되지만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동시에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고요. 즉 A EI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그 파동을 나타내고 만약 이게 E의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면은 IKX 빼기 오메가 T라면은 요거는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K로 진행하는 파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맥스웰의 그 전자기 그 법칙이 있죠. 네 개의 그 전자기 법칙이 있는데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사실 쿨롬 법칙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페러데이 법칙이 있죠. 전기장에 대한 그 전자기 유도 법칙.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전기장이 생기는 그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맥스웰의 암페어 법칙이라는 건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주위로 자기장이 생긴다. 여기 바로 암페어 법칙인데 대해서 이런 전류가 변할 때 즉 변이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맥스웰 암페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분의 형태로 쓰면은 가우스 법칙은 다이버전스 E가 이슈론 제로분의 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로는 이런 어떤 그 가우스 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가 되겠습니다. 그 전하 밀도가 되고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B가 이슈론 제로분의 로 역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럴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 분 라운드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그 페러데이 법칙을 그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로 미분의 형태로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은 여기서는 이제 커럴 B가 그 뮤제로 J 흐른 전류 플러스 뭐 뮤제로 입실론 제로 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전기장이 변하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류가 흘러도 주위로 자기장이 생기지만 전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도 역시 주위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전자기파 즉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유도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적분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그 인생 물리 처음에 그 전자기 파트를 할 때 다 요 식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더 리뷰를 보고 이제 복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스웰의 네 가지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파동 방식을 유도하느냐 그걸 이제 지금 살펴볼 건데 제가 이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공에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진공은 그 전하나 전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하고
J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E가 0이고 그 다음에 커럴 E가 이렇게 되고 다이버전스 B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럴 E가 커럴 B가 이렇게 이제 조진다. 식이 보면 딱 대칭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조작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나오는 그 식이 이런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즉 컬을 곱하기 컬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만약 컬 곱하기 컬 2 하면은 요거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E 빼기 라플라시안 E다. 이렇게 유명한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거 항상 그 전자기 학 배우면은 처음에 연습하는 숙제로 나오는 문제인데 요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은 지금 다이버전스 E가 0이죠. 0이 되고 그래서 즉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가 되는데 그럼 커럴 E가 여기서 맥스웰 방정식 뭐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라운드 T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은 컬을 곱하기 컬을 B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컬하고 시간하고는 미분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컬 B가 아까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다가 요게 되죠. 그러면은 뮤 제로 입실론 제로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돼가지고 즉 마이너스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미분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게 미분으로 주어지고 즉 라플라시안 E 빼기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T 제곱분 라운드 제곱 E가 이제 0이 되는 이런 유명한 식이 얻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파동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죠. 요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우리가 속도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게 유명한 파동 방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뭐 C가 아니라 V가 되겠죠. V가 되는데 빛의 경우에 C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C가 되는 걸 요 뮤제로 C가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요 식에서 보면은 만약 빛이라면은 그러면 요걸 가지고 뮤제로 값, 입실론 제로 값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이게 마침 요 값이 이제 C가 되더라라는 걸 이제 맥스웰이 발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바로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다라는 걸 혹은 빛이 전자기파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3 곱하기 18승 메타퍼스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19세기 가장 어떤 커다란 화학적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후 사람들은 이제 빛은 당연히 이제 전자기파니까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이런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전파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수직을 이루고 서로 이제 E 곱하기 B 전기장 곱하기 자기장의 방향이 바로 이제 요 빛의 진행 방향 K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장도 진동하고 자기장도 진동하면서 서로 수직으로 엇갈리면서 진동하면서 전파해 나가는 게 이제 빛인데 그래서 빛의 요 파동이니까 요 파동 함수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진폭이 E0가 되고 요 높이 즉 최대 진폭이 E0가 되고 요걸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쓸 수 있고 I,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K가 요 람다분의 2파이를 의미하고 오메가는 2파이 F 진동수 각 진동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우리가 빛의 에너지가 전파되는 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포인팅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E 곱하기 B 하면 이제 E 곱하기 B 하니까 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요게 이제 S 벡터 방향이고 요 S 벡터 의미하는 게 어떤 단위 면적당의 어떤 그 인텐시티 즉 에너지의 세기 인텐시티를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의 세기 그걸 얘기를 할 때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에너지가 그 전파되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게 바로 보면 E 곱하기 B로 주어졌죠. E 곱하기 B라는 게 다 있으면 이제 E하고 B는 사실 비례하기 때문에 다 있으면 어떤 비례 상수 곱하기 뭐 예를 들어 뭐 C분의 2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진폭의 절대값 제곱이 바로 이 파동이 가지는 전자기파가 가지는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건 굳이 전자기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동이
바로 이 앞에 A 뭐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쓰면은 요 앞에 요 진폭이 바로 그 진폭의 제곱이 이 파동이 가지는 그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그 이후로 우리가 뭐 광전 효과나 이런 실험들을 보면은 빛을 아무리 세게 쪼여도 이게 안에 있는 전자가 잘 튕겨 나오지 않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광전 효과라는 게. 그래서 광전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 빛의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어떤 특정 파장보다 파장을 짧게 하고 파장을 짧게 한다는 게 바로 진동성을 높인다는 거죠. 우리가 C는 F 람다니까 파장을 줄이면 진동성 높아지니까 즉 진동수가 큰 빛이 들어와야지만 전자가 튕겨 나와야지 진동수 작은 빛은 아무리 세게 쪼여도 튕겨 나가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제 그런 현상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전적인 이런 파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맞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걸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제 광전 효과를 이 그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게 프랑크가 먼저 제안한 그런 가설이었죠. 플랑크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가설을 아인슈타인이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HF 이렇게 F로 주어진다라는 걸 가정해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광전 효과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 이런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들이 바닥 상태부터 쭉 차 있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차 있는 전자들은 우리가 진공 상태에 비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우물, 요걸 우리가 일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물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빛으로 이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알갱이 하나가 가진 에너지를 HF라고 하면은 HF가 요 우물의 요 깊이만큼 에너지를 주고 그다음에 이 전자가 이렇게 하나 딱 때려주면은 얘가 튕겨 나오겠죠. 그럼 튕겨 나올 때 이 빛의 에너지 온전히 다 소모가 되고 그러면 얘가 일단 우물을 나오는데 이만큼 에너지가 들고 또 우물 나와서 또 속도 V만큼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하면은 나머지 에너지가 EK로 이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K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HF 빼기 W가 돼서 우리가 항상 실험적으로 보면은 진동수가 큰 빛을 이렇게 쪼여질수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선형 관계가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워크 펑션, 즉 이 우물의 깊이도 찾아내고 문턱 진동수도 찾아내고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죠. 플랑크 상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광전 효과로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깔끔하게 설명했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런 빛이 입자라는 그 성질이 들어 있는 거죠.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HF로 주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가장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러면 이제 그럼 왜 이전에는 이 플랑크의 양자 가설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느냐? 아까 봤듯이 맥스웰의 이 전자기 법칙이 워낙 강력하게 사람들의 어떤 수식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빛을 다들 파동으로 생각을 했지 입자로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빛 알갱이 하나가 와서 전자 하나와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개념이 지금도 사실 잘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자의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컨드 퀀타제이션이라는 양자 장론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즉 어떤 없던 입자가 갑자기 생기거나 소멸되고 할 때는 이런 first quantization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강의 분량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진행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너무 이렇게 분량이 길어지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영상을 보기에도 쉽지 않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 왜 그럼 어떻게 이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빛의 경우로부터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파동 함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파동 함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포텐셜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지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한번 다뤄보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만약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길 원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혹은 메일로 이렇게 주시면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